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광대 HK 플러스 감성문학교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임은영입니다. 이번 감성문학교실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저는 문학의 최고봉은 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시를 정말 사랑하는 분입니다. 시 쓰는 감성철학자 이상범 작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입니다. 네, 우리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상범 작가님은 현재 원광대학교와 전북대에서 철학을 가르치시고 니체의 건강철학과 니체의 정동과 건강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전에 두 권의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하신데요. 오늘 철학은 어떻게 시와 만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준비하신 강연을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학과 이상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철학과 시는 어떻게 만나는가입니다. 철학과 시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시를 씀에 있어서 철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철학적 사고는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제 작은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인데요. 이 시의 주인공 명자는 철학과 시를 불가능하게 하는 망각의 병이라는 치매와 다양한 관계의 사건 속에서 결국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가운데 자신의 시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의식이 좀 생기는데요. 사유할 수 없는 망각의 병, 물론 치매는 의학적 병이지만 이 의학적 병을 철학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하나의 병이 또 하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망각하고 상실하는 자기 인식의 병 속에서 어떻게 시는 쓰여질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이 저는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시적으로 상상하고 내가 나의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꼭 어떠한 대상, 나에게 자극을 주는 시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떤 대상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 없이 내가 나를 사유함으로써도 충분히 시를 써나갈 수 있을까요? 시라는 영화의 그 명자가 그 시 수업을 받는데요. 그 시 수업에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시를 한 편씩 써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주인공 명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시를 써오지 못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물어봐요. 왜 시를 아무도 써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 중 한 명이 시를 쓰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맞아요. 시를 쓰는 것이 어렵죠. 하지만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를 쓰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시를 쓰는 마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를 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시를 쓰는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특정한 능력이라면 우리에게 시는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 시를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시를 실제로 쓰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역시 가질 수 있습니다. 철학 역시 마찬가지겠죠. 철학이 내 삶을 벗어난 사유의 학문이라면 어떨까요? 철학은 온전히 내 삶을 살아가는 지혜일 수도 없고 내가 내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도구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철학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사유할 수 있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이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나 자신을 사유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모두는 시를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과 시와 철학,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사유하는 예술. 제가 이렇게 지금 제목을 잡았거든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내용의 큰 명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청중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특정한 그런 키워드만 가지고 강의를 하겠지만 이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쉽게 혹은 좀 가볍고 조금 구체적으로 제 의견을 전달하고자 문장으로 썼거든요.
읽어보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관계를 철학적으로 사유한 결과 내 감정을 꽃, 하늘, 달과 별 등 다양한 시상에 담아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표현하는 장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사유할 수 있을까요?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그 관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내 감정이 어두우면 나는 어둠과 관계하며 어두운 시상을 떠올릴 것이고, 또 내 감정이 밝은 힘으로 가득하면 나는 밝음과 관계하며 밝은 시상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혹은 어두운 내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안의 밝음을 시상으로 끌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내 안에 망치밖에 없으면 내가 보는 모든 것들,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은 못일 수밖에 없다. 즉 못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 안에 못이 가득하게 되면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 즉 내가 시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 역시 망치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어둠 혹은 밝음과 관계하는 시상은 그 자체로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로부터 어떤 시상을 끌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즉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그 세상과 관계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 속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넓이, 그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시는 바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부터 시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시 읽어볼게요. 관계의 예술로서의 철학과 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관계하고, 즉 참여하고 싶은 강한 욕구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에 관계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게 나를 둘러싼 다양한 시상의 세계와 그 구성원들, 즉 하늘, 땅, 구름, 해, 달, 꽃, 잔디, 그리고 인간의 고유한 감정으로서의 사랑, 이별, 고통, 기쁨, 슬픔, 행복, 불행 등의 감정들은 나와 관계하는 것으로 만나지지 않습니다. 철학과 시와 철학은 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 내가 나를 탐구하는 과정에 부여된 명칭인 것입니다. 철학이 내 삶을 넘어선 것이거나 시가 내 능력을 벗어난 것이라면 철학과 시, 그리고 시와 철학은 나를 위한 것일 수 없습니다. 시상을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상을 창조하는 나 자신인 것입니다. 철학과 시와 철학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의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는 잘 봐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본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사과를 몇 번이나 봤어요? 1000번, 10,000번, 100만 번?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창동 감독 시의 영화의 시작 부분입니다. 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과를 들고 사과를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이 사과를 수없이 많이 봐왔지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과를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바로 이 물음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사과라는 것을 진짜 알고 싶어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보는 것이 진짜로 보는 것이다. 또 오래오래 바라보면서 사과의 그림자도 관찰하고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뒤집어도 보고 한입 베어 물기도 하고 사과에 스민 햇볕도 상상해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진짜로 보는 것이다. 무엇이든 진짜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샘에 물이 고이듯이 종이와 연필을 들고 그 순간을 기다리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었는데요. 사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과를 보는 내가 중요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를 보듯이 나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사과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과를 바라보는 내 상태, 내 감정적인 상태, 그리고 사과를 이해하고자 하는 나 자신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예를 들어드렸다시피 내 안에
망치가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못일 수밖에 없고, 내 안에 못이 많으면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망치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사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사과는 그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그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음식이 될 수 있지만, 사과를 아름답게 그리고 싶은 사람한테는 하나의 정물화를 탄생시키는 멋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항상 중요한 건 하나의 감정을 가진 대상과 현상과 사건을 맞이하는 관점, 즉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두 권의 시집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부끄럽지만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네요. 첫 번째 시집은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Where are you라는 것인데요. 거기 이렇게 등불을 들고 있잖아요. 정말 Where are you? 너 어디 있어? 정말 제 자신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시집의 시상은 굉장히 철학적이었지만 그 시상은 사랑과 이별이었습니다. 항상 사랑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고 이별은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이별이 매 순간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랑은 좋은 것, 이별은 나쁜 것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과 이별, 그 사이, 그 사건, 그 경계, 그 간극에 항상 제가 서 있었습니다. 이별을 이별로 여겼던 것도 저였고 사랑을 좋은 것으로 여겼던 것도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고통을 온전히 사유하지 못했을 때 저는 사랑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반대로 이별을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었습니다. 마치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정말 정직하고 정말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던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고요. 두 번째 시집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시집입니다. 제목조차 다르죠. 삶에 관한 뼈대와 약간의 살. 지금 봐도 사실 좀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보다 더 어떻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조금 더 많이 아파했던 시기에 쓰여졌던 글인 것 같습니다. 뭐 저만 알겠죠. 2005년에서 2007년인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도 지금도 가물가물한데요. 시를 보면서 한번 떠올려 볼까 합니다. 여기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독일의 철학자죠. 그 프리드리히 니체의 글을 한 편 읽어볼까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책 사이에서만 책을 읽어야만 비로소 시상으로 나아가는 혹은 사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다. 야외에서 특히 길 자체가 사색을 열어주는 고독한 산이나 바닷가에서 생각하고 걷고 뛰어오르고 산을 오르고 춤을 추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핏 보면은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그런 내용이구나 가볍게 다가오는 글이기도 한데요. 니체의 이 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고 나만의 어떤 독특한 사상, 고유한 사상을 창조하고자 할 때 꼭 책이라는 혹은 어떤 외적 작용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고 창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어떤 책, 어떤 외부의 자극, 나 아닌 어떤 다른 누군가의 요청, 요구, 뭐 명령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사유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도 그 어떠한 물체에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온전히 나 자신을 사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유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나의 생각들은 철학적으로 점검되고 예술적으로 혹은 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 내가 나를 사유하는 이 시도가 산을 오르고 춤을 추듯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항상 즐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니체의 이 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철학과 시의 연결고리를 잘 이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고유한 생각, 저만의 고유한 생각이라고 해서 저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꼭 여러분들께 이야기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앞에 잉크와 만년필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노트가 놓여 있죠. 그 안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어떠한 글을 혹은 어떠한 생각을 적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런 글귀를 적고 싶습니다. 타임머신은 없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차츰 설명을 드릴게요. 1985년작 영화죠.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예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인데요. 물론 1985년에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장한 이후에 이 영화를 봤습니다. 이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에는 정말 타임머신, 그 당시에 인간의 상상력을, 우리의 상상력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을 만한 타임머신이라는 이 자동차 모양의 타임머신이 등장을 합니다. 1985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생각해도 35년 전이잖아요. 얼마나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타임머신이 타임머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타임머신은 현재에서 과거로 가기도 하고 현재에서 미래로 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표출되어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영화는 공상과학 영화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에서는 이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과거에 간다라는 것,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간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겠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더 도어라는 영화인데요. 백투더 퓨처에서 타임머신이 자동차의 모양이었다면 이 더 도어라는 영화에서는 타임머신이 나비의 형상으로 나옵니다. 조금 더 시적 상징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도 있겠죠.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주인공이 현재의 자신을 너무도 괴롭히는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그 자살의 실패로 돌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한 나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나비를 따라가는데 5년 전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이 길을 인도해주는 이 시적 상징, 이 타임머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타임머신은 그냥 과거로 가서 어떠한 일들을 바로 잡음으로써 현재에 내가 겪고 있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 고통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잖아요. 아니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현재에 내가 실패하는 어떤 일, 그걸 바로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얼마 전에 드라마의 소재로도 있었죠. 뭐 부동산을 개발 지역을 알아와서 현재 그 정보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더 도어라는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그럴 수 있겠다.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결국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과거로 내가 가게 되면 과거의 나와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의 명제화한다면, 과거의 나를 죽이고 지금의 내가 과거에서 산다.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에서 과거로 간 내가 과거에 있는 나를 없애야만 하겠죠. 현재에서 미래로 간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있는 나와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오늘은 결코 과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만족스러운 오늘의 나는 과거에서 다시 같은 이유로 고민하는 나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과거와 미래는 있을 수 없겠죠. 타임머신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비록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불행도 사랑도 이별도 지금 이 순간이라는 한 큰 틀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타임머신은 없다라는 주제 아래 제 시집에 있는 글을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사랑과 이별에 관한 뼈대와 약간의 살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랑과 이별, 즉 타임머신이 없다라는 것, 타임머신이 있을 수 없다면 내가 오롯이 살 수 있는 세계는 지금 현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타임머신이 있다면 나는 오롯이 이 현재에 만족할 수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사랑은 추억과 흐뭇함으로 가득 찬 금광이며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가득 찬 은광이며 미련과 기대로 가득 찬 철광이다. 중요한 것은 금광, 은광, 철광이지만 그 안에 그 이면에 담긴 내용은 현재에서 내가 만났던, 내가 그 언젠가 그리워했던
사랑했던, 나와 만났었던,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한 대상을 떠올릴 때, 아, 그때 참 좋았지. 이렇게 현재에서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금광입니다. 그 현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록 이별했고 지금도 그리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현재에 큰 해를 가하는 기억이 될 수 없겠죠. 하지만 너무 아쉬워요. 아, 그때 정말 좀 잘할 걸. 그때 내가 좀 미안했는데 좀 잘할 걸. 그래서 좀 빌어볼 걸. 뭐 이랬다면 어떨까요? 현재에도 분명히 그 감정이 서릴 수밖에 없겠죠. 미련과 기대로 가득 찬 철광이다. 이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 감정이 현재로부터 멀어져서 과거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현재는 그만큼 가치가 하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첫사랑을 그 시상으로 삼아서 사랑과 이별의 의미를 현재에 가둬두고 현재 안에서 재해석하는 힘으로, 그리고 그 재해석하는 힘은 항상 현재를 견디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로 나아가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짧은 글귀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자, 또 한편의 글을 읽어볼게요. 타임머신은 없다. 먼저 글을 읽어볼게요. 우리의 이름. 사랑의 신은 가장 악한 이름을 확인한 후 데려간다. 이별의 신은 가장 선한 이름을 확인한 후 데려간다. 이제 사랑을 함에도 이별을 함에도 가장 우스운 이름을 가질 때이다. 여기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가장 우스운 이름을 칠해놨잖아요. 사랑을 지나치게 좋은 것으로만, 그리고 이별을 지나치게 악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랑과 이별의 경계, 즉 이원화된 경계에서 내 삶을 오롯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때로는 사랑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랑은 이별에 의해서 그 가치를 보증받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별도 이별 자체에도 의미가 있고 물론 제 삶에 큰 위해를 가하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기억이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다시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큰 삶의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과 이별은 하나죠. 자, 그래서 저는 사랑과 이별을 확정짓지 말고 항상 사랑과 이별의 경계에서 사랑을 함에도 진지하게, 그리고 이별을 대할 때도 진지하게, 그래서 가장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름, 즉 우스운 이름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현재의 내 삶을 해석하는 힘으로 사랑도 그렇고 이별도 그렇고 그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이별은 선과 악처럼 분리된 가치가 아니라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은 없다라는 주제 아래 어떻게 하면 이별을 재해석하는 힘으로, 이별을 새로운 사랑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별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별을 해석하는 내 안에 힘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시 자체도 중요하고 철학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사유하거나 아니면 나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시를 쓰고 싶은 마음, 내가 나를 알아가고 싶은 철학적 사유가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철학과 모든 시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전달드릴 것입니다. 이번에 읽을 시 제목은 입고 벗을 옷, 환자복, 오늘 이별을 입다입니다. 혼자서는 입을 수 없는 옷,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옷, 하지만 혼자서 벗을 수 있는 옷. 몸은 눕고 마음은 걷는구나. 날지 않아도 될 것을, 숨지 않아도 될 것을 물어본다. 혼자인가? 아무도 없는가? 대답한다. 만약 나를 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혼자인 것인가? 만약 나를 모른 채 뒤돌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혼자인 것인가? 얇은 환자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벗어도 될 것을, 겁먹지 않아도 될 것을 말을 건넨다. 얇은 환자복이 너의 세계인가? 숨기엔 너무 얇고 눈물에 녹을 정도로 튼튼하지 않다. 대답한다. 난 지금 내가 본 것들을 토해내고 있다. 오랜 기억일수록 뜨겁구나. 내 눈물을 보지 말라.
위로는 언제나 나의 의도를 오해한다. 이 말은 이제껏 내가 들어본 말들 중 가장 뜨겁다. 이제 타고 남은 것들은 날리고 다듬어진 것들은 변화를 위해 쓰일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사랑과 이별이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공통사의 이런 상징이 아니라 삶의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이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더 잘 살아나갈 수 있는지, 사랑으로부터 힘을 얻지만 이별로부터도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 근원적인 그런 사유를 사랑과 이별이라는 시상 아래 고통으로 사유했습니다. 조금 더 강의를 진행할수록 이 부분들은 구체화될 것입니다. 타임머신 없다. 우린 일반적으로 사랑은 현재, 이별은 과거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좋은 것, 이별은 나쁜 것. 저는 이러한 관계, 이런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별의 문은 언제나 사랑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문도 이별 앞에 있을 수 있겠죠. 사랑과 이별은 그렇게 서로 반전에 반전을 가하지만 서로 항상 일체되어 있는 이론론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과 이별은 내가 경험한 단 하나의 이론론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함에도 내가 있었고 이별을 함에도 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을 함에 내가 있고 이별을 함에 내가 없다면 우린 이별을 부정해도 되겠죠. 이별의 가치를 폄하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랑을 함에도 내가 있고 이별을 함에도 내가 있다면 사랑과 이별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온전히 사랑을 통해서만 힘을 얻고 이별을 통해서는 힘을 뺏긴다? 그건 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온당치 않습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내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시집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기억하라. 사랑과 이별을 동시에 붙잡는 사람은 자신의 뺨을 보호할 손을 잃고 만다. 마지막으로 타임머신 없다라는 주제 아래 하나의 글을 더 읽어볼 생각인데요. 그 제목은 삶을 꾸미는 작가로의 변화입니다. 내가 내 삶에 예술가가 되고자 한다면 내가 내 예술을 탄생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는 바로 내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예술가가 되고자 한다면 내가 창조해야만 하는 최후의 걸작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일 수밖에 없겠죠. 예술가는 필연적으로 고통에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에 맞서지 않는 예술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정말 나에게 통증을 주는 이런 고통일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 매 순간 나를 이해하고 내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삶을 꾸미는 작가로의 변화, 다른 이야기 만들기, 기존의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작가로의 변화. 이별 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가 아닌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럼 이별은 어느새 인간적인 관계성 위에서 영영 멀어져 버린 어느 한 사람에 대한 다른 내용을 담은 자신의 이야기가 된다. 어둠을 해치기 위해 손을 흔드는 수고는 기존의 이야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빛을 보고 두 팔을 벌리는 행위는 비로소 새 이야기를 구상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 자는 어제의 이야기에서 오늘의 이야기로, 어제의 자신에서 오늘의 자신으로 삶의 턱을 넘은 자이다. 이 자가 삶을 꾸미는 작가로서 말한다. 아픔을 기쁨으로 바꾼 자는 기쁨의 친구이다. 하지만 기쁨을 생산해낸 자는 비로소 삶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자이다. 아픔을 견뎌낸 자는 아픔의 친구이다. 하지만 아픔을 밟고 지나온 자는 비로소 다른 이야기를 쓰는 자이다. 약간의 오타가 있었습니다. 밟고예요. 저는 시를 통해서 고통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 이전에 철학을 통해서 고통을
이별, 고통과 이별을 한번 사유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과 이별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차별의 가치가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의미를 가진 차이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도 이별을 통해서만 비로소 숭고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별은 고통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그리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사랑과 이별을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 선과 악, 옳고 그름 등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영원한 기쁨은 느끼고 싶지만 영원한 슬픔은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성공하고 싶을 뿐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공이 성공다운 본연의 의미를 가지려면 꼭 실패라는 반대편의 힘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 시집을 통해서 사랑과 이별을 이야기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이별, 즉 고통에 집중했던 이유는 바로 고통에 천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천착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 너무 아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이겠지만 그 사람은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철학과 시와 철학은 함께 유기적인 소통의 관계로 작용할 때 한 인간의 삶을 온전히 사유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고통은 삶의 의미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별이, 즉 고통이 현재를 파괴하려고 하는 위기로 작용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별은 새로운 사랑의 미래를 희망하는 자양분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별, 즉 고통보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선택하는 나 자신입니다. 사진에 보는 한 남자는 그 유명한 근대 철학의 아버지죠. 바로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그리고 옆에 그 녹색 창에 있는 글은 코기토 에르고 줌,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명제입니다. 중세의 끝자락에서 데카르트는 이 명제를 통해서 중세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웁니다. 우리 중세는 어떤 시대인가요? 천년의 암흑이 지속되었던 시대입니다. 중세 천년이 암흑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이 위계 질서 속에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사유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이라는 절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을 통해서 내 존재가 증명되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다른 어떠한 사물, 어떠한 존재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내 사유를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데카르트가 어느 날 따뜻한 난로가 있는 방에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관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고 제거해 본다면 어떨까? 그리고 하나 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의자가 없다면 어떨까? 탁자가 없다면 어떨까? 하늘이 없다면 어떨까? 태양이 없다면 어떨까? 달이 없다면 어떨까? 별이 없다면 어떨까? 모든 것들을 다 회의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단 하나는 결코 의심할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사유하고 있는 나 자신, 이 자신만큼은 결코 의심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사유를 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처음에 물음처럼 시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시를 쓰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꼭 꽃이 있고 해가 있고 구름이 있고 달이 있고 나를 둘러싼 수많은 시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상들이 있어야만 내가 시를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달이 없다면 어떨까? 참새가 없다면 어떨까? 바람이 없다면 어떨까?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한 나 자신은 지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곳에서 나 자신을 사유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나의 철학적 사유의 방식은 결코 의심될 수 없습니다. 시는
꼭 시적 시상들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사유함으로써, 하지만 그걸 사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사유함으로써도 신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시집의 상징은 사랑과 이별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적 주체. 고통도 중요하고 기쁨도 중요합니다. 행복도 중요하고 불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불행입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바로 기쁨보다는 슬픔입니다. 바로 사랑보다는 이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속에서, 행복 속에서, 기쁨 속에서, 건강 속에서, 성공 속에서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사유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자극이 됨으로써 스스로를 사유하고자 하고 끊임없이 마비되지 않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 정신으로 깨어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고통을 긍정해야만 하고 실패도 긍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달리 슬픔도 긍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명제를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은 내가 나를 이해하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고통은 영원히 자기 자신을 이해해보라는 과제를 부여해줍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단 한순간도 나를 멈추게 놔두지 않거든요. 내가 잠들어 있게 놔두지 않는 것은 고통뿐입니다. 고통은 고통으로서 존재할 때보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해석될 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정말 중요한 결론은 고통은 나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글을 잠깐 읽어볼 텐데요. 니체는 고통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최대한 커다라면 커다랄수록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간지럽히는 고통보다는 나를 정말 큰 시리에 빠뜨리는 고통이 오히려 내가 나를 다시 이해하고 내가 나를 다시 염려하고 내가 다시 나를 깨어있는 정신으로 보듬고 보살피고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실존의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커다란 고통, 시간을 끄는 길고 오랜 고통, 생나무 장작에 불태워지는 고통만이 비로소 우리들, 즉 사유하는 자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신경 쓰고 염려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철학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닌 궁극적인 기피에까지 이르게 하고 모든 신뢰와 선의, 그동안 나를 편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들이에요. 부드러운 가식, 아, 너 잘했다, 너 최고야, 이런 말들, 온순, 중용 등 아마도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인간성을 쏟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결별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들의 위로가 있고, 때로 내가 좀 실망에 빠졌을 때도 약간 좀 가식적이고 가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 잘했다, 화이팅 해주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서 온전히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통 속에서 나 자신과 진정으로 대면하게 될 수 있겠죠. 아프지 않을 때 나는 내 자신과 만나지 못해요. 나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를 더 낮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심오하게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한다. 우리는 이 길고 위험한 극기 훈련을 거쳐 비로소 다른 사람이 된다. 삶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가능하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의 방식이 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타임머신은 없다. 사랑과 이별은 지금 이곳에 있는 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별은 사랑의 가치를 부각시킵니다. 행복과 불행 역시 마찬가지겠죠. 불행이 행복의 가치를 부각시킵니다. 이별은 과거에서 나의 현재를 변화시킴과 더불어 나의 미래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관계를 철학적으로 한번 확장해 볼게요. 죽음은 삶을, 불행은 행복을, 실패는 성공을, 슬픔은 기쁨의 소중함을 부각시킵니다. 이렇듯 모든 가치들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즉 이원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치들은 서로 관계하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요. 슈고 신베르크라는 그 작가의 The Garden of Death, 죽음의 정원이라는 그림입니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생명이 가득한 화원에
가든에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있습니다. 근데 해골이 살아있는 꽃에게 물을 주고 있고 꽃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있고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사멸할 수밖에 없고 필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죽음이 없다면 우리 인간 지금 이곳에 현재 우리의 삶은 그 가치를 망각하고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삶은 죽음 안에 있을 때 가장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고귀해집니다. 이렇듯 사랑과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있는데 이별을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응? 아니, 이렇게 지금 우리 사랑하는데 이별을 사유하는 게 너무 의미 없는 일이잖아.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사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이별이 있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별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얘하고 헤어진다면, 얘가 만약에 내 삶에서 없어진다면 저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사실 더 좋거든요. 제가 조금 고통에 조금 좀 무감각해서 막 고통을 사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철학적으로도 이원화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분리될 수 없고 서로가 하나로서 연결돼서 그 가치를 끊임없이 고귀하고 성스럽고 숭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 강의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다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독일의 철학자죠. 마르틴 하이데거의 개념 하나를 살펴보면서 사랑과 이별의 관계로 시작했던 우리 강의가 철학적으로 확장돼서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선과 악, 기쁨과 슬픔, 행복과 슬픔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의 그 개념에 이런 게 있어요. 죽음으로 앞질러 달려가 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굳이 죽음으로 앞질러 달려가 볼 수 있을까요? 굳이 죽음을 저만치 뒤에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소중한 만큼 죽음도 소중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죽음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죽음의 의미는 지금 현재 이 삶의 가치를 드높여주기 때문이다. 죽음, 즉 이별은 나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삶과 죽음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사랑과 이별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리고 죽음과 이별은 어떻게 긍정되는가? 죽음과 이별은 지금 이곳에 있는 현 존재로서의 내 삶의 근본적인 조건이자 토대인 것입니다. 3일 후에 내가 죽는다면 유서 쓰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영정사진 찍어보는 것, 그리고 관 속에 누워보는 것, 그리고 사진관에 얼마 전에 본 광고에서 사진관에서 젊은 부부가 노년기의 그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서로 엉엉 우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굳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유서 쓰는 경험을 해보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살아있는데 관에 누워보는 것일까요? 아마 경험은 해보지 않았지만 관에 누워서 관뚜껑이 닫히는 순간, 그리고 관뚜껑이 열리고 다시 처음으로 맞이하는 햇볕을 보는 순간, 이곳에서의 삶이 순간적이지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결코 온전히 사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사유하는 순간 내가 죽음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사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죽음을 사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사유해 봄으로써 지금 현재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바로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들의 삶 전체가 죽음과 더불어 끝난다면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삶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의 죽음을 직접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과연 우리들 자신의 죽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가? 죽음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죽음에 직접 참여해봐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직접 죽음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들은 경험의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즉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우리들 자신의 죽음은 우리들 자신에게는 경험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우리들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염려한다. 이 존재 가능성은 내가 앞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겠죠. 이렇게 지금 이곳에 살아있는 현존재에게는 자신의 존재 가능이 문제가 된다.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지만 죽음을 통해서 내 존재 가능성을 염려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 현재 이곳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아낌없이 내 온 정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타임머신은 없다.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나 자신입니다. 사랑에게도 물을 주고 이별에도 물을 주어야만 합니다. 아까 우리 죽음의 정원에서 해골이 생명을 안고 있었던 것처럼 사랑과 이별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 안에 힘을 주고 뺏어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내 경험 전체에 물을 주어야만 합니다. 철학과 시와 철학은 나로부터 내가 관계하는 것들에 대한 사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저한테 이제 꽂힌 한마디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나 자신에 대한 강조도 많이 하셔서도 그런데 이제 철학과 시는 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네. 라는 곳에 막 엄청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한편의 시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유하지만 그걸 모두 뭐 시로 쓰거나 시집을 출간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작가님은 이제 니체에 관한 책을 내기 훨씬 이전에 시집을 2권이나 내셨는데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계기라. 일단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글을 쓰기로 했던 것은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요. 그때 제가 음악을 했던 때였거든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던 때였어요. 제가 기타를 쳤던 때인데 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기타를 치고 곡도 쓰고 작곡도 내가 하고 작사도 내가 하고 편곡도 내가 할 거야. 근데 기타는 지금 치고 있으니까 그래 가사 쓰는 연습을 좀 해보자. 그래서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사춘기 때여가지고 모든 글은 다 발라드였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사랑과 이별이라는 것이 제 삶에 조금 소재가 많이 되긴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그 야간에 보초서잖아요. 네. 그냥 거기서도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가사가 깊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말 엄청난 깊이가 아니라 그냥 그 산골에서 새벽에 혼자 서 있는 것, 그리고 나가면 뭘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것, 그리고 그날 있었던 어떤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빨리 전역하고 싶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계속 글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시집은 온전히 다 군대에서 썼던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와. 그리고 그 두 번째 시집 같은 경우는 물론 그 2007년에 나온 그 삶에 관한 뼈대와 약간의 살이라는 이 책이 옛날 책이긴 하지만 이미 그 당시에도 저는 거의 30대였기 때문에 결코 어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어리지 않았고요. 충분히 그래서 200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정말 오래전인데 어떻게 이런 책을 썼어? 조금 깊이가 있다. 근데 나이로 보면은 제가 그때 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때였는데 사실 사랑과 이별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인 누군가를 만나고 행복을 느끼고 헤어지고 고통을 느끼는 이런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석사를 하고 있던 때여가지고
지나치게 심오했던 때였습니다.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던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어떤 사건, 어떤 현상, 대상을 바라보고 고민했을 때 굉장히 깊이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과 이별도 하나 관계의 이론론적인 관계인데 이걸 너무 이원화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과거의 고통들이 지금 어떻게 현재를 조종하고 현재를 억압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해결책은 뭐지? 왜냐면 제가 제가 그 당시에 공부했던 그 영역이 철학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철학 치료였거든요. 철학 치료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저를 치유하는 작업이 이 시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연구하는 것도 제가 건강 철학이라고 해서 그 철학, 그 건강과 병의 이 두 이원론적인 관계를 이론론으로 묶고 그리고 이걸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사랑과 이별이 단순한 철학적인 어떤 일반 전통 철학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철학 치료, 이별에 아파하는 사람들 혹은 이별이 아닌 다른 어떤 사건에 고통받는다는 것, 그것들을 철학으로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철학은 어떤 사상을 통해서 그 고통에 접근할 수 있을까? 어떤 관점을 통해서 어떤 관점을 통해서 내가 철학을 내 치유의 도구로 삼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그 당시 저한테 관심사였어요. 그러셨구나. 이 사랑과 슬픔이라는 키워드를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아무래도 대학에서 아이들을 이제 만나고 계시니까 특히 이제 20대는 그 두 가지 키워드에 굉장히 또 관심을 맞아요. 많이 가질 시기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또 사랑과 슬픔에 대해서 깊이 또 사유했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말씀을 한번 전해주고 싶으신지. 일단은요, 사실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학생들의 그 생각을 들은 적은 많지는 않아요. 뭐 사실 저한테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질문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어떤 이별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철학적으로만 답변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저는 철학적으로 답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개인적인 것이건 사회적인 것이건 어떤 걸 질문하든지 간에 상관없다. 나는 철학적으로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철학자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의 철학적 사상을 통해서 설명한 경우는 없지만 특정한 사상과의 철학을 통해서 사랑과 이별의 문제를 다룬 적은 있어요. 물론 깊이 있게는 아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인데요. 마르틴 부버라는 그 철학자의 저서에 나와 너라는 게 있어요. 독일어로 Ich und du라고 하는데요. 나와 너예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항상 나와 너로서 관계를 맺어야만 해요. 근데 이제 21세기 현대사회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에서도 그런 것도 되게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나와 너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맺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와 그것, 살아있는 생명체, 그리고 나와 똑같이 동등한 한 인간을 너가 아니라 그것으로 보는 거죠. 한 인간을, 한 생명을 사무로 하는 거죠. 사무로 하게 되면은 지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기고, 그 간극을 열고 들어가면은 사람은 지배의 욕구, 권력 욕구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인간적인 관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관계만을 주의집중하면서 사고하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하는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린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나와 꽃, 나와 나무, 그리고 나와 고양이, 나와 강아지, 이런 관계도 많이 맺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사회적 관계는 사회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고, 하지만 그 사회철학적 관점 이면에는 생명과 생명과의 관계가 본질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것을 즉 사물로 보게 되면 온전한 의미에서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뭐 에릭 프롬이라든지 다양한 그 사회철학자들의 사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는 하는데 뭐 직접적으로 너희들 사랑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만 해.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하고요. 가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 뭐 소유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야기를 하긴 하죠. 사랑과 이별의 관점에서. 근데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뭐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관계 맺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유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사람을 만나면 그 맞아요. 관계가 조금 더 건강해지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요즘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을 사랑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겠죠. 제가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가 매일같이 보고 싶어요. 매일같이 닦고 조이고 자다가도 커튼을 열어서 자동차가 잘 있나 보기도 하고. 물론 이해는 하죠. 자본주의 시대에 자기가 성공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동차를 샀고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애정을 쏟고 생명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자동차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보다는 이 조그만 화분에 핀 이 꽃 한 송이가 더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사랑,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관심, 애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요. 뭔가 저도 철학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화면으로도 보셨겠지만 이제 이게 우리 이상범 작가님의 두 번째 시집입니다. 삶에 관한 뼈대와 약간의 살. 제목 진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림도 있고 이렇게 시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시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시기에 도대체 어떤 고민을 이렇게 했길래 이런 시들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상징이나 비유적인 표현은 최대한 이제 배제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굉장히 파헤쳐서 이 시를 통해 다 토해낸다는 약간 그런 네. 느낌 받았거든요. 네. 이때 많이 힘드셨어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힘들었지만 그게 사랑과 이별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누군가가 헤어져가지고 그렇게 이 정도로 사유했다면 아마 시를 쓸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당시에 조금 전에도 그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일단 석사 과정이었고 모든 문제들이 철학적으로 다 혼합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 자신이 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었고 좋기도 하지만 싫기도 했고 막 그랬었어요. 정말 혼돈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나름의 정말 사유하는 작용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계속 제 자신을 들여다보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잘 안 나요. 너무 오래전 책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아마 글귀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쏟아낼 수 있는 자만이 건강한 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엉켜 있고 설켜 있고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 소화 불량의 상태에 있다면은 손을 넣어서라도 내 안에 있는 병들어 있는 나, 삐져 있는 나, 내가 지금까지 사회적 성공만을, 자아적 성공만을 위해 달려오는 과정에서 내가 미처 돌보지 못해서 내 내면 어딘가에 웅크리고 있는 또 다른 나, 울다 지쳤을지, 울다 쓰러졌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 이런 나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사람들은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쏟아 부어내고, 토해낼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내면의 자신과 대면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우리 일상적으로도 토해봐야 너가 뭘 먹은 줄 알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쏟아낼 수 있는 자가 제일 건강한 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벌거벗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함을 많이 느꼈던 때가 그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별로긴 한데 지금은 비밀스럽게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물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벌거벗은 나를 보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쏟아내는 것,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절실했고 그리고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몰래 하고 있어요. 그래 집에서 혼자 책상에서 혼자 하고 있습니다. 왜 더 이상 쏟아내지 않으시는 거죠? 저만 보고 싶어서.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금 시를 쓰고 있지 못한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고백하자면 저 꿈이 시인이에요. 아, 시인인데 네. 시를 쓰기도 하고 이제 제 취미는 시를 필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사를 통해서 그 시인의 생각을 엿보면서 나에 대해 생각을 하거나 제가 시를 쓰더라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보다는 어떤 한 주제, 다른 대상, 다른 사물에 대한 시를 써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내가 나를 깊이 사유하고 좀 한번 파헤쳐 봐야겠다. 네. 내가 나의 벌거벗은 몸을 한번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번뜩 드네요. 그래서 제 시에는 시상이 없어요. 사랑과 이별의 문제의식만 있을 뿐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의 말처럼 내가 스스로 사유함으로써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해, 달, 별이 없어도 나로서 온전히 내가 내 삶의 자극이 돼서 내가 어떤 나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작용이 되고 또 내가 그에 반작용을 함으로써 계속 나를 자극하고 내가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이런 작업만으로도 충분히 시를 쓰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시는 나올 수 있다고, 창조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시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시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삶에 관한 뼈대와 약간의 살 같은 경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그때 저는 아팠고, 그리고 그걸 진단하고 치유하는데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았던 때예요. 그 전에는 소주 한잔 하자. 야, 나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막 그런 적도 있었겠죠. 하지만 2007년도에 제가 석사 과정에 있었을 때에는 분명히 아팠지만 아픔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오롯이 저만 생각하고 제 안에서 어쨌든 끝내고 싶었어요. 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다른 시상들이 들어갈 여유가 없어요. 정말 저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온전히 오롯이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참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끝으로 오늘 철학은 어떻게 시와 만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과 좀 짤막하게 대화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와 또 소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철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시집을 2권 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참 복되지만 부끄럽고 영광이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잘 표현은 안 했지만 많이 긴장하고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게 제가 제 학적 자존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제 학적 겸손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아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런데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조심스러운 게 아마 오늘날의 지금 현재의 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나름 정리한 시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좀 간략하게나마 전달을 해보았는데요. 제 의견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저는 시집을 2권 내어봤고 그리고 그 시집을 어떻게 쓰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시집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시를 쓰게 되었는지는 아직 제 안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었는데 중간중간 좀 오타도 보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멈추기도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너가 이야기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뭔지 알겠다 요 정도만 된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 아주 좋은 추억과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 쓰는 감성철학자 이상범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집도 곧 나오기를 제가 네.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또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좀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성문학교실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